이번에 이거 파랑새 2.0으로 지금 연구가 진행된 거거든요. 이 뭐 저도 몰랐는데 이거 리스 검색하니까 나오던데, 올림픽과 남북 단일팀, 평화올림픽의 배경이 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 뭐 이제 질정연구인데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뭐 했는데 질정 연구를 했는데, 예, 박사 논문입니다. 박사 논문으로 이전에 그 파랑새로 진행되는 논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파랑새를 써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저희 쪽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이제 제가 뭐 하는 법도 이제 다 알려드리고 어떻게 뭐 좀 가이드를 좀 해드려가지고 그렇게 했는 걸 제가 원래 알고 있었는데, 이분은 뭐 전혀 전공도 다르고 뭐 그것도 없는 분이신데 또 파랑새 이걸로 논문을 쓰셔가지고 드는데, 이 논문이 뭐 파랑새를 써가지고 이제 소개해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논문 자체가 제가 제대로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논문 자체가 잘 쓴 논문은 목차만 봐도 이게 잘 썼다라는 걸 이제 딱 느낌이 오거든요. 솔직히 질적 논문 이렇게 쓰시면 질적 논문을 진짜 80%는 목차에서 결정돼요. 목차에서. 목차를 보시면 뭐 서론이나 뭐 이런 거는 뭐 다 그건데, 연구 방법도 뭐 이렇게 있고, 이분은 현상학으로 하셨더라고요. 여기 보면 목차 제목이 보면은 좀 일반 양적 논문이나 이런 것들하고 좀 많이 다르죠. 이런 것들 뭐 목차이 연구 참여 자, 저것도 소목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현상학 연구자, 연구 참여자. 예예예. 일단은 보통 이건 뭐 서론하고 뭐 이론적 배경은 뭐 아실 거니까 넘어가고, 질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연구 방법에 대해서 되게 이제 좀 치밀하게 기술을 합니다. 특히 박사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공격받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이제 질적 연구라는 자체가 좀 많은 사람들한테 별로 아직은 그래도 익숙하지 않은 그거고, 또 질적 연구 안에도 뭐 현상학이라든지 근거 이론이라든지 문화기술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로 하거든요. 예를 들면 양적 연구에서는 왜 그냥 뭐 무슨 분석을 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질적 연구에서는, 전에 제가 박사 논문 쓸 때, 저는 이제 박사 논문을 근거 이론으로 썼는데, 박사 논문 쓸 때 이제 근거 이론은 이미 확립된 질적 연구 방법이니까 근거 이론에 대해서 따로 이제 거기 설명을 안 붙였는데, 그 중에 이제 교수님 한 분이 저기 지금은 퇴임, 올 8월에 이제 퇴임하셨는데, 그 대구교육대학교 이원희 교수님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근거 이론에 대해서 좀 모르니까 이 연구 방법 요 안에 근거 이론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붙여라. 그게 뭐 근거 이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붙였는데, 주로 질적 연구 방법은 거기 이제 좀 아직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낯설기 때문에 방법론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붙여줍니다. 연구자는, 얘는 이제 좀 연구자의 그거에 따라 다른데, 초기에는 거의 다 이랬어요. 초기의 질적 연구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가 어떤 맥락에 있는 사람인가를 다 밝혔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질적 연구에서는 그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연구자의 주관성이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의 주관성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게 양적 연구에서 굉장히 공격받는 부분이기도 한데, 뭐 질적 연구 자체가 연구자의 주관성을 기반으로 하고, 또 모든 분석이나 성찰, 뭐 직관 이런 것들이 연구자라는 기반 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연구자가 어떤 맥락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왔고 이런 것들을 밝혀줘야지 이제 그런 연구자의 시각에서 이제 심사위원들이 뭐 연구물 자체를 이제 평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자료 수집이라든지, 자료 수집은 뭐 인터뷰가 주로 대부분이고, 뭐 텍스트, 뭐 시청각 자료, 그리고 진실성과 윤리성, 뭐
진실성은 이제 보통 질적 연구에서 타당성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윤리성은 연구윤리에 대한 부분이고, 특히 이제 요즘은 뭐 양적 연구 쪽에서도 연구윤리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지 않나요? 질적 연구에서는 특히 요즘에는 연구윤리 부분이 또 하나의 새로운 이슈로 좀 떠오르고 있거든요. 뭐 그런데 이제 결과를 보시면 이 각 장, 이것도 완전히 좋은 건 아닌데, 저라면 개인적으로 요걸 아예 요 각각의 장을 하나씩 바꿔주고 싶은데, 보시면 이 각 절의 제목이 양적 연구에서 보시던 그런 각 절의 제목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제 질적 연구는 이렇게 목차만 이렇게 쫙 살펴봐도 전체적인 내용, 연구 결과가 쫙 그려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 보시면 뭐 선수들이 그렸던 꿈의 무대, 평창 동계올림픽 꼴찌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 단일팀 구성 과정에서 배제된 선수들, 국가들의 배신, 뭐 한 팀이 되어야 하는 투 코리아, 팀 코리아에서 팀 코리아로, 뭐 단일팀의 평가전과 올림픽 경기, 한반도 대표팀의 기적은 없었다, 단일팀 선수들이 반대하는 단일팀, 평화올림픽의 추억과 유산, 뭐 이런 거 보면은 목차만 봐도 전체적인 이제 연구의 그런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특히 이제 질적 연구를 처음 이제 하시는 분들이 보면 목차를 되게 무미건조하고 이제 좀 그렇게 쓰시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좀 뭔가 독자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연구 전체의 그런 연구 결과를 전체적으로 개괄할 수 있게 연구의 이런 책의 목차를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다른 건 뭐 별로 없고, 어쨌든 이 논문 자체가 이제 파랑새 2.0으로 만들어진 거라 좀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연구자는 절에서 그 연구자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폴더. 참여자를 절로 보냈던데 절에서 그렇게 연구자. 뭐 보시면 그 부분은 한번 보도록 하죠. 예. 보통 누구 썼노? 벤매넌, 예, 유명한 학자입니다. 현상학 쪽에서는. 연구자에 대한 쭉 이래 좀 짧네요. 원래 좀 더 길게 쓰는 게 좋은데 한 2페이지나 3페이지 정도 돼가지고. 논문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소리가 연구자는 속하자가. 예, 보통 연구에서. 예. 이 소설 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질적 연구물을 보면 재밌어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질적 연구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 자체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질적 연구물은 좀 저는 그냥 재미있어야 된다고 표현하는데, 이제 논문이 논리적인 글 아닌가요? 근데 이거는 논리적인 글이기보다는 목차도 그렇고, 예, 논리적인 글과 벗어나서 논리적인,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진짜 근데 그게 맞는 게 뭔가 하면은, 그게 실제로 특히 양적 연구에 익숙하신 분이 질적 연구로 넘어오실 때 제일 힘들어 하신 부분이 어떤가 하면은 사고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양적 패러다임에 익숙하신 분이 질적 연구 논문 보면, 심지어 어떤 교수님은 얘기 들었는데 질적 논문을 이제 쓰겠다 하니까 그 교수님이 가셨다 하더라고요. 질적 연구 그건 연구 아니라고, 그 소설이라고. 그렇게 진짜 극단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김인신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패러다임 시프트, 그러니까 인식 자체의 전환. 내가 연구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연구를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가. 특히 거기 벤매넌 같은 경우에는 연구를 통해서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되게 우리가 양적 연구 패러다임을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니, 독자한테 정보를 전달해야지 무슨 공감을 불러일으켜. 그런데 질적 연구에서는 그래야 돼요.
질적 연구에는 그래가지고 질적 연구에서 중요시되는 게 물론 양적 연구에서도 글쓰기가 중요하지만 질적 연구에서 특히 글쓰기가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서 독자를 이제 그 현상으로 끌어들이고 그 현상 안에서 살게 하고 그걸 통해서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결론적으로 이제 독자의 거기에 대한 이제 변화를 이끌어내는 이게 질적 연구거든요. 그래가지고 질적 연구에서는 글쓰기 방법도 보면 선생님들 만약에 질적 연구에 안 익숙하시면 정말 뭐 질적 연구에 안 익숙하시면 정말 낯선 글쓰기 방법도 많습니다. 뭐 소설적 글쓰기라든지 연극적 글쓰기라든지 뭐 시도 이래가지고 막 이제 연구를 해놨는 것도 있고요. 어떤 연구는 보면 사진 있지 않습니까? 사진을 그냥 쭉 놔야 되는 그런 연구도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래 과연 양적 연구를 하시다가 이제 질적 연구로 넘어오시면 과연 이 연구라는 게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아마 필요할 거고, 솔직히 제가 지금 뭐 분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전부 다 기술적인 부분이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은 익히고 적용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저도 맨 처음에 이제 질적 연구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실제로 그 부분이 제일 힘들었거든요. 속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와, 이거 이래도 되나? 저 사람이 그냥 얘기하는 걸 내가 이렇게 100% 믿어도 되나? 뭐 저 사람 얘기만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결론을 내도 되나? 뭐 이런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패러다임 자체를 뭐 물론 선생님들이 양적 패러다임에 뭐 함몰돼 있다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공학 쪽을 하시니까 그쪽에 익숙한 거 하시신 것 같은데, 패러다임은 그쪽에서 질적으로 옮기는 그런 전환이 있어야지, 아마 그래야지 질적 논문 쓰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아니면 좀 힘들어요. 그리고 질적 연구는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질적 연구는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거를 염두에, 그러니까 뭐 단순히 사실만 전달한다, 그거는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정보 전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질적 연구를 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그 현상이 가지는 의미, 예를 들면 그 가장 뭐 한 말씀드리면 TV 보면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질적 연구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사실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들을 이제 제시하고 그 사실들을 해석하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지 않습니까?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단순히 텍스트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영상이라든지 뭐 현상과 관련된 그런 인물들의 생생한 목소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달해 가면서 결국 그 다큐멘터리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인식의 변화 혹은 태도의 변화 이런 걸 추구하잖아요. 질적 연구도 그거하고 유사하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거하고 똑같죠. 거기 왜 제가 한 번씩 이제 뭐 물론 다음 시간에 정정훈 박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질적 글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지만, 거기 왜 특히 아프리카 뭐 유니세프라든지 세이브 더 칠드런 뭐 이런 데 보면 아프리카 뭐 자선 구호 활동에 대해서 이제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광고에서 뭐 주로 보여주는 게 이제 뭐 아프리카 아이들의 이제 어떤 기아 빈곤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혹은 그 아프리카 그 청소년들이 처하고 있는 극한 현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왜 직접적으로 전달해 주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단순히 정보로서 예를 들면 뭐 1초에 몇 명씩 죽어가고 막 연령대에 따른 사망률을 막 통계 그래프로 보여주고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하고,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다가가는 방법으로 그 의미를 전달했을 때 하고, 어느 쪽이 더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질적 연구가 어떤 건지 조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 이 연구 방법론을 두 개가 가지고 있는데 양적 연구하고 질적 연구의 두 가지의 장점을 좀 발췌해서 융합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논문을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좋죠. 여기서부터 오늘 갑자기 또 헷갈리기 시작할게요. 아까 이 오늘 참고했던 논문에 목차원 방법도 그 양적 논문과 확연히 구별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목차 표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막 지금 굉장히 제 머리 안에 지금 패러다임 시프트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양적 측면과 이제 질적 측면 믹스드 어프로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글쓰기 방식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믹스드 어프로치도 이게 양적과 질적이 있다면 어느 쪽에 줄을 두는가에 따라 논문의 성격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이건 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실 때 단순히 자료 측면에서 양적과 질적을 같이 갈 수도 있고 이제 분석 그 연구 설계 자체가 양적과 질적이 같이 갈 수 있는데 이 믹스드 어프로치에서도 양적인 것을 주로 두고 질적인 것으로 그 사례를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질적인 것을 주로 두고 양적인 것으로 양적인 정보를 데이터를 통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걸로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건 좀 어려운데 양적 질적하고 따로 가다가 나중에 결과에서 그것을 종합하는 방법도 있고요. 믹스드 어프로치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선생님께서 믹스드 어프로치를 하는데 나는 아무래도 양적인 게 맞는 것 같고 질적인 것을 이 양적인 흐름에 좀 보조로 이제 뭐 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아마 그 논문은 양적인 논문과 굉장히 흡사한 논문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께서 질적인 것을 주축으로 하되 양적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나의 진적 연구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뒷받침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논문은 이제 질적 형태를 갖추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선생님께서 세 번째 방법인 질적과 양적을 병행하고 결론에 있어서 그걸 통합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아직 그렇게 하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특강을 들으면서 기대했던 부분이 사실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양적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고 그게 생각이 자연스러운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태까지 7주차 들어서 계속 이제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들었는데 사실 그 뭐랄까요, 그거 위화감이 드는 게 사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패러다임 시프트도 알겠고 뭐 다 알겠는데 그럼 실제 그 방법론을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써먹으라고 했을 때 우리한테 노출되는 그런 뭔가 반대급부의 여러 현상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게 실내로 그런 것들을 질적 연구 방법론을 통해서 그 방금 전에 그 말씀하셨던 세 가지 방법의 어떤 참고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게 시각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이해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너무 그 설명 위주로 듣고 물론 또 그동안 그냥 생각 안 하고 있었던 이걸 딱 봐버리니까 더 헷갈려지는 거예요, 지금. 아,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이론 위주로 이제 쭉 설명을 들으시니까 실제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렇다면 질적 연구 결과물이 어떤 형태를 갖추어야 되고 내가 만약에 논문을 쓴다면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보면 그런 거죠. 이 설명만 들어서는 감이 안 온다. 직접 논문을 보면은 오히려 내가 논문을 어떻게 써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감을 잡으시겠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때까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 믹스 어프로 지금 융합적 접근을 할 때 첫 번째가 양적 기반으로 해서 질적으로 가야 돼. 질적 기반에서 양적으로 가야 돼. 양적과 질적과 서로 서로 이렇게 교차해서 가다가 결론부에서 만날 때 이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근거가 되는 논문들을 보면서 얘기하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뭔가 그거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방금 전에 이런 예를 들어주신 논문을 봐버리면
완전 헷갈리죠. 이제 그럼 어떻게 사용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얘기를 해도 예. 특약 같은 경우에서 이제 그 혼합연구 방법론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최원정 교수가 이제 쓰신 논문을 예를 들어서 혼합연구였는데 질적인 것들과 양적인 것들을 같이 근거 이론을 해가지고 이론을 가지고서 관련해서 뭔가 지금 검사하시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리고 양적인 거, 혼합연구하는 거니까 방법론을 쓰고 그리고 결을 도출하는 방법. 그래서 혼합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식으로 융합하는지가 좀 잘 나타나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될 거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하는 활동이 이런 거예요. 제가 성범죄자들을 만나려고 했어요. 한 10명 정도를 만나려고 해서 그 10명 정도를 출소해서 제공하지 않는 요인을 면담을 통해서 그걸 이제 하려고 했어요. 그걸 하면 이제 그거는 면담을 통해서 질적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거 이론에다가.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서 양적 연구에다가 하는 거는 프로그램을 짜서 사전사후 예를 들어서 자존감이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이렇게 하는 걸. 그래서 사전사후의 그 변화를 보려고 하는 건 그건 이제 양적 연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적 연구를 10명 가지고요? 아니죠. 양적 연구는 설문지를 여러 개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적 연구를 10명 정도 가지고 하고요. 양적 연구는 아직 그게 구체적으로 이제 거기서 나온 내용 갖고 어떤 설문지를 만드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 출소해갖고 잘 지낼 수 있는 요인들이 뭐다라는 그 설문지를 가지고서 그 설문지로 타당도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그건 양적 연구가 되는 거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좀 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생각한 논문 주제 있잖아요. 주제에 가지고 나서 어떤 거에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를 연구 방법론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혼합 연구 방법론을 쓴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보려고 하는 것들이 산업안전에서 어떤 부분을 보시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그걸 보고서 질적 연구로서는 어떤 걸 연구하고 싶으신 거고 이걸 보고서 양적 연구는 뭐 대량화하거나 아니면 질문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사전사를 본다든가 아니면 안정성을 본다든지 검사도구를 개발하는지 이거는 이제 그 양적 연구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선생님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예. 논문을 봐도 다 달라요. 아니, 제 말은 당연히 다르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요. 예. 실제 8주간 예. 질적연구 방법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8주가 되게 길잖아요. 2달이거든요. 예. 2달이고 김영철 교수님하고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구조적으로 각각의 파트가 다 나눠져 있으니까 각각의 그 부분에 전문가들이 와서 강의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예. 근데 첫 주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런 설명보다는 이것도 되게 좋은데 제 느낌에는 제가 이거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새로운 교수님들이 와서 얘기할 때마다 그 어떤 그 이론들을 계속 듣는데 그게 피부에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실제 지금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 그 기법의 차이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걸로 해서 그 결과물들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고 거기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내가 거기서 내 연구 주제하고 결부시켜가지고 만들어냈을 때 여러 가지 과학론들은 혼자 고민하거나 더 찾아볼 수도 있는데 예. 지금 어떤 개념 자체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론이 계속 들어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분석을 또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또 아까 보여줬던 참고 자료를 보니까 이제 또 더 헷갈리고 이제 뭐 참고 자료는 그냥 맨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의도는 그냥 파랑새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가지고 분석이 진행되고 있는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이런 거 측면에서 보여드린 거고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이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론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듣는데 실제로 그게 이제 연구라는 것에 그것이 묻어날 때 그것이 어떤 식으로 구현돼야 되는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면 그거에 대한 것들이 실제 이해가 되거나 거기에 조금이라도 제가 동의할 수 있어야 저희가 쓰려고 하는 공학론문에 내가 이걸 발전해서 넣을 수 있겠다 아니면 이거는 좀 힘들겠다 혹은 이건 아예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가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금 몇 시죠? 저희가 2시 반 같으면
제가 분석의 이론적인 부분을 좀 줄여가지고 빨리 끝내고, 파랑새를 조금 이제 실습을 해보고, 엔비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어차피 엔비보나 파랑새가 결국은 뭐 똑같은 거의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기능만 좀 알아켜 드린다는 거 보고, 그럼 선생님 말씀대로 그러면 선생님 조금 실질적인 결과물을 보면서 이제 질적 연구가 어떤 것이고 방법론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 논문에서 구현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논문이 어떻게 논문 속에서 이제 그게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이제 그게 궁금하신 거 맞죠? 제가 제대로 알아들었나요? 그 지금 거기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신 거 맞죠? 제가 궁금한 거는요. 예. 아까 저기 말씀하신 그 세 가지 타입의 논문들의 실체를 보고 싶고요. 예, 예. 그러면 실제 그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눈으로 보면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해가 빠르죠. 일단은 제가 한번 이쪽 분야 연구가 아니면 아마 와닿기가 어려울 거예요. 방법에 대해서 양적 연구, 질적 생각하고 이런 거가 이쪽 분야가 아니면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설명하기는 더 어렵죠. 근데 이제 내가 지금까지 쭉 이제 그 이해를 하는 거는 아까 이제 다큐멘터리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난 지금까지 이제 쭉 이해를 내가 나중에 다큐멘터리 한 편을 쓰면은 예. 논문을 한 편 쓰는구나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사합니다. 다큐멘터리를 어떤 지금 뭐 근거 자료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거는 이제 내가 다큐멘터리를 구성할 때 예. 어떻게 할 거냐 예.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선택을 하고 예. 분석에 들어가서는 지금 얘기한 대로 다큐멘터리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쪽으로 질적으로 쓰고 거기에 그 의미를 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설문지를 통해서 숫자적으로 나타내는 걸 거기에 더 첨부를 시킨다든지 하면은 예. 어필할 수 있는 논문이 되지 않을까. 나는 그래 이제 이해가 예. 그럼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물론 이거는 조금 지엽적인 부분이지만 실제로 거기 질적 연구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좀 많이 끼친 부분이 거기 1970년대, 80년대 미국에 있었던 뉴저널리즘 그 경향을 들기도 하거든요. 이 뉴저널리즘이 뭔가 하면은 지금 뭐 PD 수첩이나 뭐 거기 뭐지 이런 거하고 유사한 거예요. 뭔가 하면은 그 이전까지 이제 저널리즘이라고 하면은 그냥 사실의 전달 쪽에 좀 포커스를 맞췄다면 그 이제 7, 80년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6.8혁명 이후죠. 그 6.8혁명 이후에는 뉴저널리즘이라 해가지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그 인터뷰를 다 하고 그 사람들의 뭐 삶의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그걸 파헤치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 해석한 결과를 이제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그게 뉴저널리즘 운동이라고 일어났는데 그것처럼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깊이 들어가서 그것을 현상을 해석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고 말이 좀 고이네요. 어쨌든 거기 초기에 질적 연구 예를 들면 보세요. 거기 뭐 고프만 같은 경우에는 그 커머셜에 등장하는 그 여성성에 대해서 이제 잡지에 나오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잡지에 나오는 이제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쭉 분석해 가지고 미디어에서 여성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 분석을 했는데 그냥 사실만 전달한다면은 그냥 그런 게 뭐 몇 장이 나온다, 몇 분량이 몇 회
출연한다. 이건 그냥 사실의 전달이겠죠. 그런데 그 커머셜에 나오는 그런 의미나 이런 것들을 해석을 통해 가지고 과연 미디어라는 것이 이제 여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의미를 이제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이 말이 좀 꼬이는데, 물론 선생님 그 말씀하시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초기에도 그 많이 겪었던 문제거든요. 뭔가 하면 그 질적 연구 방법론 좋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탐구해야 되는가? 그럼 질적 연구를 통해서 내가 밝혀내야 되는 게 뭐냐? 양적 연구에서는 뭐 이건 양적 연구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기본적인 지식이 굉장히 미천하다 보니까 양적 연구에 대해서 이제 그냥 한번 퉁쳐보자면 양적 연구는 결국 어떤 변수 간의 관련성을 밝혀가지고 하나의 그런 어떤 변수 간의 관계성을 하나 구조화내면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연구가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런데 질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미를 자신이 찾아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거 말이 좀 꼬이는데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제가 근거 이론 논문 몇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질적 연구를 맨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이 근거 이론이거든요. 뭐 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이고 다 내보내야겠다. 호남 연구를 찾는 게 낫지 않으실까요? 호남 연구는 많이 나와 있을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근거 이론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호남 연구, 우리나라의 그 질적 연구의 대부분은 근거 이론 연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좀 현상학만 해도 되게 마이너해요. 지금 마이너 해가지고 주로 현상학적 논문이 주로 나오는 데가 어딘가 하면은 이제 종교학 그쪽에서 현상학적 논문 좀 많이 나오고, 이제 심리학 같은 경우에 이제 현상학적 논문 많이 나오고, 그 선생님께서 전에 제가 아시기로는 선생님 심리학 그쪽에 전공이신 걸로 아는데 심리학 그쪽으로 가면 현상학 쪽으로 해가지고 논문 좀 안 됩니까 요새? 후설이나 브렌타노 이런 사람들이 결국 심리학자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예, 브렌타노가 심리학자고 브렌타노 제자가 후설인데, 이제 후설이 이제 심리학에서 시작했으니까 근거 이론 쪽이 굉장히 논문이 많아요. 학위 논문은 근거 이론 쪽을 더 많이 쳐주고요. 예. 그다음에 필수가 작은 건 10명이고 미국 쪽에서는 20-30명 정도의 케이스로다가 근거 이론을 하더라고요. 보통 케이스에 대한 부분도 뭐 그거는 나중에 방법론에 대해서 뭐 얘기할 드리겠으면, 근거 이론에서 케이스는 케이스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론적 포화를 이루었느냐 안 이루었느냐 그게 중요한데, 보통 15명 안팎으로 보고 있죠. 박사 논문 한번 보겠습니다. 학위 논문 유형별 거기 근거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근거 이론이 양적 연구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뭐가 흡사한가 하면은 근거 이론 역시 이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질적 연구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론을 바라보는 관점은 좀 다릅니다. 근거 이론에서 이론을 바라보는 방법은 어떤 현상을 이론이라는 게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체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근거 이론에서 바라보는 이론은 뭔가 하면은 그 어떤 현상 안에 있는 개념과 그 개념의 관계성을 밝힌 것, 그게 바로 근거 이론에서는 이론이 되거든요. 청소년 분노 현상에 대한 근거 이론적 접근. 이건 보니까 요거 스트라우스 앤 코빈의 근거 이론 방법을 따른 것 같네요.
이거 별로 안 좋은 논문입니다. 이건 별로 안 좋은 논문이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흔히 우리나라 근거 이론은 이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거기 보통 우리나라 근거 이론 이거는 좀 쓸데없는 거네요. 거기 너무 이제 연구 방법에 몰입하다 보니까 논문도 이상한 형식을 띄워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근거 이론 분석에서는 결국 밝혀야 되는 것이 그 개념과 그 개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뭐 목차가 좋지 않습니다. 목차만 봐도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이게 제 겁니다. 뭐 되게 졸업하는데 급급해가지고 쓴 논문인데, 보시면 근거이론 같은 경우 원래 제가 뭐 근거이론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뭐 지도 교수님과의 타협점을 찾아서 근거이론을 했는데, 초등학교 교사의 백워드 교육과정 설계와 실천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이라고 돼 있는데, 이 논문의 개요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저기 이제 교육과정 전공 쪽에 백워드 설계라는 교육과정 설계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현장에서 현장 교사들한테 어떻게 사용되고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근거 이론 접근을 했는 건데요. 보시면 뭐 이거는 연구 문제 이런 거고, 거기 이 제목을 보시면 이제 4장부터가 이제 결론이거든요. 4장 백워드 교육과정 설계와 실천에 대한 초등학교 현장의 이미지, 백워드 교육과정 설계와 실천에 대한 무관심, 거부감, 받아들이지 못하는 학교 문화, 기존 학교 교육과정 개발 모형과의 불일치, 이런 개념들, 그리고 초등교사가 어떻게 그것을 재해석하고 있는가, 성취 기준에서 멀어지기, 영석적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본질적 질문을 도출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현장에 적용하는데 교사들은 어떠한 전략을 사용해 가지고 그것을 현장에 잘 적용하고 있는가, 교육과정 이론보다 학생의 집중, 수업에서의 세심함, 세 가지 5개념 극복, 세 가지 5개념은 이제 뒤에 나와 있습니다. 협력적, 반석적 설계.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제가 최종적으로 이끌어낸 그런 이론의 형태가 어떤 건가 하면은 이거예요, 이거. 이런 학교 교실에서 다양한 맥락 안에서 성공 전략과 설계 전략들을 사용해 가지고 성공적인 백워드 교육과정 설계를 학교에서 실현하고 있더라 하면, 이거에 대해서 이 논문 근거 이론에서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체계, 이게 뭡니까? 이 세 개의 개념, 맥락, 성공 전략, 설계 방법, 이 세 개의 개념이 있고, 이 세 개의 개념들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 됐고, 때에 따라서는 트리 모형이 될 수도 있고, 패러다임 모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을 도출한 다음에 이제 이 이론적 틀을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근거 이론에서는. 그렇다면 이 이론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보시면, 그게 바로 앞에 있는 목차를 보시면은 세 개의 개념들이 각 장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현장의 이미지. 현장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맥락에서 교사들이 백워드를 실천하고 있는가. 초등교사의 재해석은 그렇다면 교사들은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 백워드를 자신의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가. 그러면 포괄적으로 교사들은 어떤 성공 전략하에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개념을 앞에 그 이론이라는 그 개념을 그 도식으로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이 논문 전체에서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거 이론.
그렇다면 현상학적 연구 한번 볼까요? 동성애자들의 병영 생활 적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재밌겠네요. 한번 보시죠. 백석대학교 여기가 생각보다 현상학적 논문을 되게 많이 내요. 여기 백석대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그 종교재단인 걸로 아는데, 보통 종교재단 혹은 종교적 성격을 가진 대학이나 학과에서 현상학적 논문을 되게 많이 냈더라고요. 아마 그 초기 현상학적 질적 연구를 시작했던 학자 중에 한 명이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현상학적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가? 인간의 경험 있지 않습니까? 경험. 그 경험을 구성하고 그 경험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들을 찾아내고 그 의미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 거예요. 하면 Phenomenological Study on Homosexuals Military Life Adjustment 라고 해가지고 이제 병영생활에 대해서 목차를 한번 볼까요? 이론적 배경은 넘어가고, 여기는 꼴라이치 방법을 썼네요. 요거는 신상에 대한 기술, 적용과정, 상황적 구조, 현상학자, 꼴라이치 방법이구나. 자, 63부터가 이제 요 논문 같은 경우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 현상학적 연구 안에도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거기 벤매넌 쪽이 좀 다르고 꼴라이치하고 저 기요기 쪽이 이제 좀 유사하고, 그래가지고 벤매넌 쪽은 해석학적 현상학이라고 부르고, 저기 기요기나 저 꼴라이치 쪽은 현상학적 심리학 그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심리학 쪽에는 꼴라이치나 기요기 쪽을 많이 하죠. 그쪽에서는. 63쪽에 보면은 이제 이 동성애자의 경험 안에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를 이제 쭉 살피는 겁니다. 보시면 주제군 1, 슬픈 비밀. 좀 더 구체적으로 적었으면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쉬워지 싶은데, 어쨌든 뭐 주제군 이제 제목만 보셔도 이제 어떤 경험이 의미가 있는지 아시겠죠? 슬픈 비밀. 그리고 주제 2, 겉은 남자 속은 여자. 주제 3, 출생에 대한 비애감. 주제군 2, 내 안에 또 다른 나. 주제 4가 왜 나오지? 주제 9이네요. 주제 4, 내적인 자아 분열. 황무지에 홀로 서 있는 느낌. 이성 친구 사귀기 시도. 척박한 인생. 종교적 갈등. 죄책감. 현실 부정. 뭐 이런 것들. 보시면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그 경험, 예를 들면 동성애자의 병영생활이라는 그 경험 안에 있는 그 개인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경험들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내재되어 있고, 그러한 의미들은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게 현상학적 질적 연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제가 분석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원론적인 부분으로 가는데,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질적 연구를 하신다면 먼저 그것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밝혀내려고 하는가? 그러면 대상을 정했다. 예를 들면 하나 예를
들어 생각하면은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교사하지 않습니까? 교사인데 도대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TV에 나오는 문제 있는 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뭐 TV에 나와가지고 실제로 교사들 중에서는 굉장히 뭐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많다고 얘기하는 좀 그렇고 일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 이 문제교사라는 현상 안에서 이 문제교사라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예를 들면 그것을 이제 탐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경험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살펴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동료 교사에 대한 불신, 뭐 학교 자체에 대한 불신, 아이들에 대한 불신, 혹은 뭐 자기 정당화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의미들이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 보면은 그냥 문제교사야, 문제교사라는 이런 현상 안에 그러한 수많은 개념들이 있고 그 개념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그걸 밝히는 게 현상학적 질적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질적 연구로 해가지고 논문을 쓰신다면 선생님들은 이제 그걸 정하셨죠. 내가 어떤 현상을 탐구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탐구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밝히고자 하는지, 그게 잘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질적 연구도 아닌 양적 연구도 아닌 이상한 논문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전에 어떤 분하고 이제 그분이 이제 질적 연구로 논문을 쓰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제 교육과정 쪽이니까 이제 보통 실험 연구의 설계를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질적 연구에 이제 포함시키신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학생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 그러니까 수업이죠. 수업 듣기 전에 인터뷰하고 수업 듣고 나서 인터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인터뷰의 비교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변했더라.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는 뭐 이런 효과가 있더라. 이런 걸 이제 쓰셨길래 제가 그랬죠. 선생님, 그런 걸 왜 질적 연구로 하셨습니까? 그냥 양적 연구로 하면 훨씬 더 간단하고 더 정확하고 더 타당성이 있는데 이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개념이 이제 분명히 잡히지 않으면 그런 질적 연구도 아닌 양적 연구도 아닌 이상한 그런 논문들이 나와버린다는 거죠. 선생님 어떻게 좀 네. 어떻게 좀 이해가 좀 가시나요? 아니 솔직하게. 끝나고 더 여쭤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한테는 되게 낯선 방법론이지 않습니까? 낯선 방법론이라서 솔직히 저도 공부를 제가 질적 연구라는 게 대충 이런 거구나라는 걸 감 잡았는 거는 제가 아마 거의 석사 논문 다 써갈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학원 석사부터 이제 진학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김혜순 교수님 지도 계속 듣고 뭐 거의 뭐 한 2년 3년을 질적 연구도 이제 그전에도 이제 석사 논문 이전에도 질적 연구를 이제 계속 수행 몇 번 참여했었거든요. 몇 번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질적 연구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감을 잡은 거는 석사 논문이 거의 마무리 갈 때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질적 연구가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과연 어떤 것이 질적 연구냐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는 또 자신 있게 대답할 그건 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시는 이제 답답함 이런 거에는 솔직히 좀 무책임한 말일 수 있는데 한순간에 해소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만약에 논문 쓰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그런 연구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제 쭉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방법에 대한 논문보다는 방법론에 대한 이런 서적이나 연구물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간단하게 설명, 이 부분을 제가 왜 넣었는가 하면은 보통 선생님들께서 이제 분석이라고 하면 너무 기술적으로 생각해 버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분석을 하려면은 두 가지가 돼야 돼요.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뭘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은 첫째로 내가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가. 이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론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방법론을 분류하는데 중요한 기준 하나가 뭔가 하면은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가거든요. 문화기술지 연구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문화기술지 연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적 주제예요. 문화적 주제. 그러면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서 무엇을 밝히고자 하는가? 인간의 경험이에요. 경험. 인간의 경험 안에 인간의 경험 안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 그것들을 밝혀내는 게 현상학적 연구. 근거 이론 연구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론이에요. 이론. 근거 이론을 통해서는 이론을 밝히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론은 무엇인가? 이론이라는 것은 이제 개념과 그것의 연합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럼 생애사 연구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건 무엇인가? 말 그대로 어떤 한 개인의 생애예요. 생애.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떤 연구 방법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연구 방법이 찾고자 하는 바로 그것을 선생님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메소돌로지가 아니고 메소드 자체에 너무 몰입되면은 결국 기법은 따랐지만 실질적으로 그 방법론이 추구하고자 하는 진정한 목적에는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죠. 실제로 문화기술지 논문이라고 표방하는 그런 논문들 보면은 문화기술지 아닌 거 많습니다. 그냥 이름만 문화. 그러니까 그런 논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용어의 혼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질적 연구 있고 문화기술지도 그냥 퉁쳐버리는 그런 논문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기술지 연구 같으면 그 어떤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주제를 밝혀야 되는데 그냥 현상에 대한 몇몇 기술만 좀 밝히고는 말아버리는 그런 논문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그런 이제 방법론적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본다는 측면에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기술지, 문화영역 분석. 문화기술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문화적 영역, 문화적 주제 이런 걸 도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역이라는 건 무엇이냐? 어떤 의미의 단위 혹은 범주. 제가 저번 시간에 거기 영역 분석 그 문화기술지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어떤 개념들의 집합체, 그게 문화 영역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보죠. 이거는 뭐 지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분석 절차도 그때 했고, 예를 들면 학생들의 학교 생활이라는 문화적 주제 안에서 예를 들면 이제 학생들의 생존 전략이라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학생들은 그 학생들의 그런 생활 안에서 조퇴하기, 결석하기, 핑계대기, 거짓말하기, 남탓하기, 선생님에게 항의하기, 지연 요청하기, 침묵하기, 이런 것들이 결국 뭔가 하면 선생님의 처벌 피하기라는 하나의 문화적 영역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용어들을 통해서 이 학생들의 문화 안에는 선생님의 처벌 피하기라는 하나의 문화 영역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문화 영역 안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가? 선생님 회피하기, 반항하기, 협상하기, 이런 하위 문화 영역으로 나타내 줄 수 있고, 선생님 회피하기는 조퇴하기, 결석하기, 반항하기는 항의하기, 침묵하기, 협상하기는 핑계대기, 거짓말하기, 지연 요청하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처벌 피하기라는 문화적 주제의 하위 영역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성분 분석을 통해 가지고 분류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네요. 성분 분석입니다. 성분 분석을 통해서 이제 각 용어라든지 각 영역들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선생님 회피하기는 뭐 예를 들면 성공 가능성은 높죠. 선생님 회피 조퇴하기 결석하기 성공 가능성은 높죠. 그냥 집에 가면 되니까. 대신 위험성도 높죠. 편리성은 뭐 조퇴하기는 좀 낮지만은 결석하기는 높죠. 왜 그냥 안 가버리면 되니까. 이제 조퇴하기는 그래도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반항하기는 항의하기와 침묵하기 뭐 이런 것들 쭉 해가지고 과연 이러한 속성에 따라서 학생들은 이 문화 안에서 어떻게 뭐 이러한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밝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화기술지에서 결과적으로 도출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어떤 공동체나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문화적 주제입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만약에 안전, 뭐 산업 안전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무슨 공사 현장에 뭐 제가 이 전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제가 제대로 예를 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공장에 갔더니 이 공장 산업 현장에 갔더니만 이 현장 사람들이 안전에 너무 무관심하다고 해야 되나?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안전에 무관심한 이 문화 안에는 어떤 영역들이 있는가? 진짜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죠. 무지. 혹은 생각해보면 어떻게 뭐 이건 좀 제가 성에 대해서 차별하는 건 아니고 어떤 뭐 남성성에 대한 과시라든지 이런 문화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괜히 뭐 안전모 같은 거 뭐 끈 꽉 묶고 다니면은 뭐 초보처럼 보이거나 어떻게 보면 자기의 뭐 그런 남성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안전 수칙을 무시한다든지 이런 문화들이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거기 교육학 쪽에서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공장 지역의 청소년들이 보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데 공부를 왜 안 하는가 하면은 그 학생들의 문화 안에서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쌤님처럼 취급하고 공부를 하지 않고 체력 단련이라든지 스포츠에 몰입하는 것이 진정한 남성의 모습이다.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 문화 안에서 생활하면서 공부는 멀리하고 체력 단련이라든지 그런 것에 몰입하는 그런 문화를 공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 근거이론도 결국은 근거이론을 통해서 또 도출해야 되는 건 문화기술지는 마무리하고 근거이론을 통해서 도출하고자 하는 것은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이론적 틀입니다. 이론적 틀.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그렇다면 이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론이라는 것은 그 현상 안에 내재하고 있는 개념들과 그 개념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걸 밝혀내는 게 근거이론에서는 결국 이걸 도출해내야 돼요. 최종적인 결론으로. 이걸 도출하고 근거이론 논문에서는 이 이론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 개념 1. 이렇게 하면 뭐 개념 1, 개념 2, 개념 3, 개념 4, 개념 5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가 하면 각 장이나 각 절의 제목이 되겠죠. 이론적 민감성은 이 반복론적 개념인데 결국은 이제 연구자 자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더 훌륭한 논문이 나온다는 뜻이고 지속적 비교분도 뭐 분석 방법이고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코드와 코딩도 제가 설명드렸고 이것도 설명드렸고 이론적 표집과 포화 이 부분은 근거 이론에서 이게 너무 깊게 들어가 시간이 부족한데 이게 얘기가 너무 깊게 나가니까 답답하네요.
자, 아까 선생님께서 근거이론 표집에서 15명 안팎으로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15명이 왜 나오느냐. 이론적 포화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만 조사해도 별다르게 새로운 게 나오지 않는 그 시점이 있어요. 계속 하다 보면. 1명 연구하고 2명 연구하고 3명 연구하고 4명 연구하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뭐 사람이 바뀌면 또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넘어가면 더 이상 새로운 경험이, 새로운 개념이나 의미 있는 범주들이 등장하지 않는 시점이 온단 말이죠. 그 시점이 바로 이론적으로 포화되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더 이상 새로 나올 거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까지 자료 수집과 분석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 이론 자체가 일반성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이건 됐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론이 이런 도형의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물론 도형의 형태라기보다 도형은 이제 보기 쉽게 하는 거고, 이론이 이렇게 개념과 개념들 간의 관련성이라는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성의 낙태를 결정하고 뭐 어떤 맥락에서 중재적 조건, 상호 전략, 이거는 이제 패러다임 모형인데 결국 그 근거이론에서는 요걸 도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정리하는 거고, 현상학적 질적 연구는 제가 방금 쭉 설명을 해드렸죠. 현상학적 질적 연구에서는 인간의 경험 안에 있는 의미와 그것의 그 의미들이 어떻게 구조화되고 있는지 그것을 밝혀내는 거라고. 뭐 이거는 좀 너무 깊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넘어가고, 생애사 연구는 말 그대로 어떤 개인의 생애, 이때 개인은 연구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개인의 생애가 되겠죠. 이런 개인의 삶을 이제 생애사를 펼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애사, 결국 가면 생애사 연구 같은 경우에는 연구의 결과로 뭔가 하면 그 어떤 개인 혹은 어떤 집단의 생애가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쭉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파노라마를 분석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연대기처럼 그냥 말 그대로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 파노라마를 이제 분석할 수 있고, 혹은 인간관계, 즉 이 사람들이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가, 집단은 어떤 집단에 포함되고 있는가, 가치관이 어떻게 변해 가는가, 삶에 대한 대응 방식, 맥락 뭐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이 연대기적 시간 분류는 말 그대로 그냥 연대표처럼 몇 년도 출생, 몇 년도 학교 진학, 몇 년도 졸업, 이런 식으로 그냥 좀 평이하게 연대기에 따라서 어떤 그 생애를 구성하는 사건들이나 이벤트들을 분석하는 거고, 뭐 이렇게 이런 이런 생애 주기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죠. 두 번째는 인간관계 형식 중심으로,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인간관계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뭐 대표적으로 이거 좀 정치 갑자기 떠오르는 인물입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좀 한다면 예를 들면 물론 저는 그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고 갑자기 그분이 삶에 떠올라가지고, 예를 들면 거기 이제 지금의 자유한국당에 계신 그 이인재 의원의 삶을 보면은 그분이 이제 관계 맺고 있는 그 인간관계가 극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있다가 민주당 있다가,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애를 정리할 수 있겠죠. 혹은 물리적, 문화적 공간을 중심으로, 대표적으로 기행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장소의 변화에 따라서 그 어떤 과정이 쭉 전개되죠. 개인의 생애 같은 경우도 뭡니까? 이주에 따라서, 예를 들면 디아스포라의 삶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뭐 어떤 삶을 살다가 뭐 미국에 건너가 가지고
미국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해가지고 그러한 물리적인 이주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애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 될 수 있고, 혹은 특수한 집단, 뭐 초등학교,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집단이 됨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 가정인가. 뭐 물론 그런 이동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어야 되겠죠. 이게 제일 이래 잘 연구될 수 있는 게 이 교사의 삶인 것 같아요. 교사들은 5년마다 한 번씩 학교를 옮겨 다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옮겨 다니는 학교들이 성격이 다 달라요. 하면 어디에 옮겨가는가에 따라서 좀 이래 그 삶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 뭐 또 이런 정치적인 이런 또 얘기를 하자면 이 가치를 그냥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 지금 얼마 전에 그 서울시장 나오셨다가 이제 낙선하신 그 김문수 그 같은 신분들은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이제 진보적인 삶을 사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우파적인 이런 삶을 사시다가 지금은 뭐 매스컴에서 얘기하기에 좀 우측으로 이제 많이 가신 그런 삶을, 그러니까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어떻게 삶이 변화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삶의 대응 방식, 뭐 이 초임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임 교사의 삶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이제 삶의 적응 방식이 달라지느냐. 맨 처음에는 모방하기, 그 다음에 뭐 동일시하기, 경청과 수용 뭐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그 초임 교사들이 이제 교사로서의 삶에 적응하고 있더라. 뭐 이런 것들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외계체, 거시체계 수준의 분석은 말 그대로 이런 사회 변화에 따라서 이 개인의 삶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구한말부터 뭐 1980년대까지 국제시장 보면은 그 주인공이 이런 세계의 이런 예를 들면 흥남철수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외적인 세계가 바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제 생애사 그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 결론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무엇인가 하면은 분석을 함에 있어서 너무 절차라든지 기법에 몰두하시기보다는 근원적인 것, 즉 내가 이 분석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거기에 굉장히 오히려 거기에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분석 방법이라든지 코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석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법인 것이지 그것만 잘 따라 한다 해가지고 뭐 의미 있는 분석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분석 방법 설명 전략은 지금 요 부분 한 5분 만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논문을 쓰거나 하면은 이제 분석 방법을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논문을 하나 투고했는데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제 수정 후 재심사가 떴는데 그게 원래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이렇게 떴으면은 수정 후 게재가가 떠야 되는 게 아닌가요? 어쨌든 한 분이 그 수정 후 재심사를 해가지고, 근데 그분도 뭐 크게 뭐 지적한 부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다시 이제 재심사를 투고해가지고 결과는 기다리고 있는데 뭐 좋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심사평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분석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불분명하다. 이걸 좀 더 분석의 타당성을 좀 확보할 수 있게 분석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라. 이렇게 이제 심사평을 다셨더라고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분석을 아무리 잘했더라도 자기 분석 방법이 타당하던 것을 심사위원들한테 전달을 하지 못하면 뭐 학위 논문도 그렇겠지만 뭐 학술지 논문도 그렇고 통과가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자기의 분석을 기술하면은 좀 더 심사위원이라든지 지도 교수님한테 좀 설득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가 보시면 저는 여기 크게 4가지 전략으로 종합했습니다. 첫째로 분석의 관점을 제시하라. 내가 지금 무엇을 찾으려고 하고 보통 이 부분은 이제 서론에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서론을 읽다 보면은 실제로 이 부분을 굉장히 간과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엄청 적어 놓는데 거기에서 결국 내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주로 서론에 포함되겠지만 꼭 구체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내가 무엇을 찾아내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기술하라. 예를 들면 뭐 해외 박사과정에서의 좌절과 재건에 대한 연구를 보면은 이 글에서는 나는 쿠레레를 이용하여 내가 박사과정 중에 겪은 좌절과 불안의 이해를 통한 나의 주관성 회복의 여정을 소개함으로써 쿠레레가 개인의 교육적 경험을 의미있게 탐구를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그러면 여기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게 뭡니까? 해외 박사과정의 경험 그리고 분석의 관점은 뭡니까? 그 안에서 있는 나는 좌절과 불안을 또 접근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게 제일 관건하시는데 뭔가 하면 보통 이제 분석의 과정이 이제 귀납적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귀납적 과정을 이제 차근차근 보여주란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아이고 잘못했구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자, 분석의 기반에 되는 연구 전통을 기술해 주란 말이죠. 예를 들면 내가 누구의 혹은 어떤 방법론의 분석 방법을 따르겠다. 왜냐하면 이게 좀 원래 참 이론과 실제가 다른 게 뭐 질적 연구에서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그런 방법을 강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네가 왜 그렇게 분석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이렇게 분석해도 타당하다는 것을 어떻게 근거를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분석이 어떤 방법론의 분석 절차 혹은 누구의 방법론을 따른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제시해 주란 말이죠. 예를 들면 보통 왜 질적 연구의 분석에서 보통 뭘로 시작합니까? 학자 이름 하나 나오고 이 연구의 분석은 뭐 스트라우스 앤 코빈 1990의 무슨 근거 이론적 분석을 따랐다. 혹은 스프레들리 1980의 뭐 발전적 분석 절차를 따랐다. 이 반선적 분석 절차는 뭐 이런 절차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어떤 연구 전통을 혹은 어떤 학자의 분석 방법을 따랐는지 제시해주면 일단 분석의 타당성도 확보할 수 있죠. 니 왜 그렇게 분석했냐고 물었을 때 스프레들리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혹은 스트라우스 앤 코빈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이제 보통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죠. 그리고 이론적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걸 제시해 줌으로 인해서 자기 분석 과정에 대해서 어떤 객관을 제시할 수 있죠. 왜? 누구의 절차를 따랐다라고 하면은 그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분석이 됐는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앞서서 나의 이런 분석 과정을 따랐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진행된 분석에 대한 설명의 객관을 제시해 줄 수 있죠. 세 번째로 귀납적 분석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기. 말 그대로 무엇인가 하면은 그 단계마다 이루어진 분석 과정을 그냥 보여주단 말이에요. 자,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질적 자료 분석은 크게 개념화, 범주화, 구조화, 주제화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주제로 나아가는 분석 과정을 따르죠. 그러면 개념화에서 어떻게 개념화가 이루어졌는지, 범주화에서 어떻게 범주화가 이루어졌는지, 구조화에서 어떻게 구조화, 주제화에서 어떻게 주제화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각각을 다 보여주란 말이죠. 자, 그러면 개념화 과정에서는 어떠한 자료, 어떠한 코드를 도출했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나가 있고 얼마나입니다. 뭐 얼마나 많은 코드들이 도출되었는지, 예를 들면 이 실제로 이제 논문에 이런 예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이런 자료들이 이런 자료에서 이런 코드들을 뽑아내었다. 전체는 못 보여주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분석이 있었다, 이런 개념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뭡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코드들 예들 쭉 보여주고, 그리고 코드들의 대략적인 개수도 제시해주면 훨씬 더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쉽겠죠. 두 번째, 범주화. 범주화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코드에서 어떤 범주들이 도출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이건 제 논문에 있는 거, 이거 논문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런 코드들이 있었고, 이 코드들 통해서 이런 범주들이 도출되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어떤 범주들이 범주가 몇 개나 도출되었고, 각 범주마다 포함되는 코드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제시해주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분석 제시가 되겠죠. 그리고 구조화. 이런 범주들 통해서 어떤 구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떠한 주제가 도출되었는지, 뭐 여기 이제 이런 범주들 사이에서 초임 교사들의 삶이라는 최종적인 뭐 분석, 문화적 주제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네 번째 전략은 뭔가 하면, 이거는 보통 근거이론을 하신 분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개념인데, 최종적으로 나온 결론을 시각화해가지고 분석의 결과물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근거이론 쪽에서는 이제 굉장히 익숙한 그거죠. 뭐 패러다임 모형이라든지, 실제로 우리나라 근거이론 같은 경우에는 너무 패러다임 모형에 좀 너무 몰입돼 있는 게 아닌가. 선생님은 근거이론 하셨으면 뭐 누구 거 가지고 하셨어요? 코빈인데 그냥 짧게. 스트라우스 앤 코빈. 왜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짧게 얘기를 뭐 하나 드린다면, 뭐 근거이론이라는 방법론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마 근거이론 논문의 거의 90% 이상이 스트라우스 앤 코빈이에요. 그게 왜 스트라우스 앤 코빈인가 하면, 실제로 근거이론이 보면은 1968년도에 글레이저하고 스트라우스가 맨 처음에 쓰고, 그러다가 그 책이 1968년도에 있었던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거든요. 그 책 이후에 누가 먼저 또 책을 쓰는가 하면 1978년도에 글레이저가 Theoretical Sensitivity라는 이론적 민감성이라는 책을 1978년에 씁니다. 그리고 나서 뭐 그 중간에 뭐 짧은 뭐 논문들은 있었지만, 1987년에 이제 스트라우스가 Qualitative Analysis for Social Scientist라는 책을 써요. 그 이후에 1990년에 이제 그 우리나라 근거 이론의 교과서 같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근거 이론의 근거 이론의 단계로 번역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그 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1998년도에 2판이 나오고, 2판을 내고 스트라우스가 죽죠.
스트라우스가 죽고 그 제자였던 코빈이 3판 4판을 내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다 그 스트라우스의 코빈에 목매느냐. 그 책이 제일 먼저 번역됐어요. 지금 이화여대에 있는 그 신경림 교수님이 그 번역하셨는데 그 책이 언제 번역된, 그게 거의 그 90년도 그 책이 언제 번역됐죠? 그 책도 그 하다가 실제도 한데 1968년도 책은 2007년인가 번역됐어요. 거기 지금은 저기 경인 그 외국어대 그 교육과정 교수님으로 계신 김상훈 교수님이 그 몇 분하고 같이 번역하셨는데 그 책이 2007년도에 그러니까 번역하고, 그러니까 한국 연구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책이 1990년도 그 번역된 그 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실제로 그 레이저는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 레이저는 얼마 전까지 책을 냈습니다. 1900이 아니고 2000 몇 년도인가? 그때 포멀 시어인가? 그런 책도 내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근거이론은 덮어놓고 그냥 1990년대 그 방법을 따르고 있죠. 그리고 저 시각적인 구조도 학자들마다 다른 거예요? 연대기, 소모품을 아니면은 그 연구자들 말고, 그러니까 그 개인 연구자, 그러니까 선행 연구자들 말고 개인 연구자가 내 연구에는 순환형이 맞겠다 시각적으로 제시할 때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뭐 현상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현상에 어울리는 구조는 다 다르게 있고, 지금 여기 지금 몇 가지 해놓은 것은 뭔가 하면 제가 이제 쭉 이제 연구물을 쭉 보면서 어떻게 보면 크게 이런 형태들이 있더라. 그래서 보면은 크게 순환형, 프로세스, 연대기, 벤 다이어그램, 순서, 이제 패러다임 모형. 이거는 이제 근거 이론 것 때문에 그 트리 구조들이 있더라. 뭐 한번 직접 보시죠. 프로세스형 같은 경우에는 뭐 장애인 제이씨의 생애사, 유년기, 시전기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생애사 같은 경우는 주로 프로세스형이 많죠. 뭐 이것도 이 어떤 프로세스형의 어떤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애사 곡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건에 따라서 생애가 어떤 굴곡이 있는가. 순환형 말 그대로 프로세스형하고 비슷한데 이제 반복된다는 것을 좀 강조점에 둔 뭐 영어 교사의 영어 수업 준비 과정.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제일 재미없는 이제 분석 결과죠. 누구도 예상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순서도는 이제 프로세스하고 비슷한데 뭐가 있는가 하면 중간에 갈라지는 게 있죠. Yes와 No처럼 어떻게 됐을 때 어떻게 하는가. 예를 들면 아이들이 안정되었는가, 안정되었다, 안정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점이 있다는 거고, 트리 구조, 뭐 이런 트리 구조. 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역으로 표시되는 것들. 그러면 이 영역 간 사이에는 뭐 중첩되거나 하는 부분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여기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중첩되는 영역들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이 복합적 구조. 그런 건 이거는 뭐 앞에 있는 거 여러 개가 복합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분석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은 끝났고,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 분석 그 파랑새를 한번 다뤄볼 건데, 선생님들이 솔직히 프로그램 분석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는 프로그램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흔히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프로그램이 어려워서 어렵다기보다는 분석 방법 자체가 안 익숙하고 부자연스러워 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선생님들이 실습을 하기에 앞서서 선생님들이 참고하실 만한 분석 기법 몇 가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